4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흔히 말하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냉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판문점에서 남북 주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월 27일 그날 우리 모두 감격해 맞이 않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강 선생님께서는 2000년에 6.15 공동선언 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당시에 역사학자로서는 유일하게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간 남북회담 실무를 쭉 맡아 오시기도 했고, 또 두 번의 장관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그날 어떤 느끼신 점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 선생님께 그날 느낀 소회를 먼저 듣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도 그 텔레비전에서 쭉 이제 봤는데 6.15 공동선언 때 생각이 납니다. 그날 6.15 공동선언의 평양에 백화원이던가요? 거기서 두 정상이 우리 이제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이제 그를 했는데 마침 카메라 기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모두 다. 그랬다가 누가 아마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이거 두 분이 6.15 공동선언 합의해서 선언하는 걸 아무도 사진을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진기자를 불러가지고 재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현장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이번에 그 두 분이 하는 걸 보고 야,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두 정상이 같이 걸으면서 기자들 마음대로 와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같이 걸으면서 정담을 나누고 또 가다가는 또 나무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또 둘이서 또 한참 또 이야기를 하고 그 6.15 공동선언 때는 김 대통령이 연상이시고 김 위원장이 연하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연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고 참 자연스럽다. 이 세상이 6.15 공동선언이라는 게 20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차이가 나는 셈인데 야, 우리 사회가 18년 동안에 남북을 막론하고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6.15 공동선언 때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갈까, 어찌 될까, 그때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상당히 그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일찍 두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새 2, 3일 동안에 또 무슨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쉽게 극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두 사람의 회담하는 광경을 보고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정상끼리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한 무슨 집안에 혹은 한 동네에 노소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거다. 그래서 6.15 때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이번 4월 27일 날 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을 저도 텔레비로 봤습니다. 텔레비로 보면서 그 넘어오는 순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벌인 2대 연장선상에서 지금 성사됐다고 저는 봅니다. 핵을 갖춰놓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정도의 핵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뭐 별로 중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압박과 제재로 그걸 뺏어내려고 했지만 작년 11월 29일 13,000km 사거리가 나오는 ICBM 발사에 성공하고 난 뒤에는 미국도 김정은을 또 노스코리아를 만만하게 보지를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거 간단치 않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고 압박과 제재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는 이게 일이 더 커지게 생겼고 저는 ICBM이 소위 다량으로 생산이 돼서 실전 배치되면은 정말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봐가지고 이제 상대를 해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은 트럼프도 조용했었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조용하고. 그러더니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핑계를 대고 평창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대화하자 하는 제안을 했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화를 역제해가지고 성사가 됐지만은 김정은의 생각은 이 정도 되면은 미국과 1대1로 회담을 할 수 있고 1대1로 회담을 해서 북미 수교까지 끌어내면은 경제적인 여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북미 수교까지 하고 나면은 제재는 다 풀어야 되는 거고 ADB나 IBRD 세계은행 같은 데서 장기 저리 차관이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국한테 손 안 벌려도 물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ADB나 IBRD의 소위 그 최대 지분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려면은 트럼프하고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는데 막바로 회담을 제의해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러면 도리 없이 문재인 등에 업히자. 문재인 힘을 빌려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빅딜을 끝내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북 정상, 북미 정상 회담까지 합의를 해놓고 남북 정상회담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강 교수님이 이제 역사학자이시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감회가 새로우셨겠지만 저는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만 보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머릿속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탁으로 온 주제에 그 절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도 도보다리 대화에서 솔직한 얘기를 드러났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문점 선언보다도 더 핵심적인 얘기가 도보다리에서 나왔어요. 미국이 종전해주고 불가침만 약속해준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약속해주면 핵은 포기하겠다, 폐기시키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내가 확실히 밝힐 테니 미국한테도 그렇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하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만약 개방으로 간다면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을 좀 따르고 싶다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방개혁 그런데 중국식 개방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간섭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가근 불가운의 자세로 중국을 상대하는데 밖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미국이 우리한테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북한 중국만 안 듣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서 도움 받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얼굴 싹 바꾸고 딴소리예요. 그래도 중국은 북한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삐쳐가지고 뛰어나가면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고 오는 걸 보면서 야, 34살짜리가 보통이 아니다. 저는
감격보다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참 저는 그 보면서 김정은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확실하게 살 길을 찾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가능하면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북한한테 돈 들어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